저는 지금 영등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일본에서 저를 낳으셨고, 저는 고등학교까지 일본에서 생활했습니다. 오사카 이쿠노구의 코리아타운. 그곳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좁은 골목마다 한글 간판이 걸려 있었고, 김치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항상 골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본 땅에 살면서도 일본인이 아니었고, 한국말을 쓰면서도 한국인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 친구들과 일본어로 이야기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은 한국어를 쓰셨습니다. 학교 급식 시간에 김밥을 먹으면 아이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가와사키는 조센징이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한국말로 나는 한국 사람이야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도 아니란다. 북도 남도 아닌 그냥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야.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은 식당으로 출근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이었지만 손님은 주로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등은 항상 구부정했습니다. 준이치, 학교 끝나고 바로 와. 알았지? 어머니는 항상 저를 일본식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호적에는 강민준이었지만 학교에서는 가와사키 주니치였습니다.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저는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하셨습니다. 가와사키, 너는 대학은 어디로 갈 생각이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 식당 일 돕는 게 어떠냐? 조선학교 나온 애들은 대학 가기 힘들잖아. 저는 조선학교가 아니라 일본 학교를 다녔지만 선생님의 말투에는 분명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1998년, 제가 18이 되던 해봄, 저는 이유키를 만났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한 서점에서였습니다. 그녀는 북한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무심코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책 재미있어요? 네. 우리 조국에 대한 책이니까요. 조국. 그 단어가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조총련 간부의 딸이었던 그녀는 제 또래의 다른 제2교포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확신에 찬 눈빛, 당당한 목소리, 그리고 조국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미유키는 저에게 북한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그녀의 말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주니치 씨,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이방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미유키는 이쿠노구 거리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우리를 영원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북쪽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진짜 조국이 있어요. 차별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곳이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모두에게 집이 제공되는 곳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미유키를 따라 조총련 지부를 오가며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귀국이라는 선택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총련 지부에는 북한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어린이들, 넓은 도로, 깨끗한 건물들. 조국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포스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평양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한 간부가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 넓은 광장, 화려한 조명들. 오사카의 낡은 골목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귀국하면 아파트도 주고 일자리도 보장됩니다. 일본 물건들을 가져가면 더 환영받죠. 텔레비전, 라디오, 자전거 같은 것들이요. 1999년 겨울, 저는 미유키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리고 함께 북으로 갑시다. 미유키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니치 씨. 우리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제가 북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아들아, 그 여자의 말 듣지 마라. 북한이 어떤 곳인지 너는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 여기서는 저희가 영원히 이방인이잖아요. 조국에 가면 달라질 거예요. 조국. 그게 무슨 조국이냐?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북한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주니치야, 제발 그곳에 가지 마. 어머니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사냐? 하지만 20살의 저는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완전히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눈물도 이웃 어른들의 만류도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2000년 8월 15일 광복절 날 저는 미유키와 함께 니가타항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우셨고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아, 힘들면 꼭 돌아와. 알았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만경봉호에 올랐을 때 저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배에는 저희 같은 귀국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모두가 조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니치 씨. 드디어 우리 조국에 가는 거예요. 미유키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갑판에서 흔들던 어머니의 손수건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는 동해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2박 3일의 항해 끝에 우리는 청진항에 도착했습니다. 청진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환영 인파는 있었지만 그들의 옷은 낡았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무들 하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그 뒤편의 풍경은 황량했습니다. 부두 크레인은 녹슬어 있었고 건물들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화려한 평양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항구 주변의 건물들은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고 도로는 울퉁불퉁했습니다. 잠시만. 이게 지상낙원이라고? 제 속삭임에 이유키가 제 팔을 꼬집었습니다. 조용히 해요. 다들 듣잖아요. 우리를 맞이한 안내원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동무들 환영합니다. 위대하신 수령님의 품으로 돌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동무들은 진정한 조국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은 모두 비슷했고 색깔도 회색과 검은색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른 얼굴로 거리를 걸어다녔고 상점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유키 이상해. 뭔가 이상해. 주니치 씨. 우리가 가는 곳은 평양이에요. 거기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평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귀국자로 분류되어 평양 외곽의 귀국자 집단 거주지로 배치되었습니다. 약속했던 새 아파트가 아니라 낡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동무들, 여기가 동무들이 살 곳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시면 더 좋은 곳으로 옮겨드릴 겁니다. 안내원의 말이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귀국자 거주지에 배치되면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3층 건물의 2층, 방 2칸짜리 집.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전기는 하루에 몇 시간만 들어왔고 수도물은 녹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집이에요. 미유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첫날 밤 저희는 가져온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전기가 나가서 촛불을 켜고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밤에도 환했던 거리가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저희는 인민반에 배속되었고 매일 아침 생활총화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동무 일본에서 가져온 물건들 좀 팔아야겠어. 이웃에 사는 최 동무가 말했습니다. 그는 10년 전에 귀국한 선배였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이가 여러 개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본 물건이 돈이야. 그걸로 장마당에서 쌀이나 옥수수를 사야 살 수 있어. 배급? 그건 기대하지 마시오. 한 달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급이 안 나온다고요?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알아서 살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오? 이게 바로 조국의 현실이요. 최 동무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라디오, 시계, 옷가지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면 사람들이 일본 물건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동무 그 시계 얼마야? 라디오는 팔 생각 없어? 일본 옷 좀 보여주시오. 하지만 물물 교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돈으로 받아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쌀은 귀했고 옥수수가 주식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일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기계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자주 끊겼고 원자재가 없었습니다. 동무들, 오늘도 전기가 없으니 삽질이나 합시다. 공장 지배인의 말에 우리는 삽을 들고 공장 마당의 흙을 파고 메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의미 없는 노동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과였습니다. 급료는 한 달에 3,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시장에서 쌀 1kg도 사지 못했습니다. 주니치 씨, 우리 어떡하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미유키는 매일 울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함께 버텼지만 현실의 무게는 사랑보다 무거웠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가져온 일본 물건들이 바닥났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최 동무에게 배운 방법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을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동무, 조심하시오. 장사도 잘못하면 문제가 되오. 자본주의 행위라고 잡혀갈 수 있소. 하지만 장사가 아니면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2002년 김정일이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장마당이 일부 합법화되었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시는 심했습니다. 동무, 일본 가족들한테 연락은 하고 지내시오? 최 동무가 물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답이 안 와요. 검열 때문인지 아니면 우편이 제대로 안 가는 건지. 여기가 그런 곳이오. 들어오기는 쉬어도 나가기는 불가능하오. 미유키와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사랑했던 감정은 생존의 무게 앞에서 조금씩 부서져 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야 해. 아버지 말씀만 믿었는데. 미유키는 매일 울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조총련 간부였던 그 사람은 정작 북한에 오지 않았습니다. 딸만 조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는 북한의 실상을 알고 있었지만 조직의 명령 때문에 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미유키, 우리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자. 방법을 찾아보자. 어떻게 돌아가는데? 여권도 빼앗겼고 감시도 심한데. 미유키는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녀도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저희 거주지에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일본으로 편지를 보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적국에 편지를 보냈어? 나와. 다행히 제가 보낸 편지는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웃집 김동무는 끌려갔습니다. 그 후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편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2004년 미유키는 저를 떠났습니다. 평양의 한 간부와 재혼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준이치 씨, 미안해요.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34살의 나이에 낯선 땅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귀국자라는 신분은 성분제도에서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감시는 더 심했습니다. 동무는 일본 간첩 아니요? 인민반장이 수시로 저를 의심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귀국자입니다. 귀국자들은 다 의심스러워. 일본 놈들이 심어놓은 간첩일지도 모르지. 밤마다 저는 오사카의 골목을, 어머니의 된장찌개를, 아버지의 식당을, 자유로웠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항상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현실의 냉혹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2005년 저는 처음으로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동무 중국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 돈만 있으면. 장마당에서 만난 브로커의 말에 저는 남은 일본 물건들을 모두 팔았습니다. 200만 원 상당의 북한 돈. 그것이 저희 전 재산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이요. 거기서 일본 대사관으로 가면 돼요. 2005년 10월 어느 추운 밤 저는 5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두만강을 향했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얕았지만 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빨리. 브로커의 재촉에 저희는 물을 헤치며 중국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지 불과 3시간 만에 저희는 중국 공안에게 붙잡혔습니다. 북조선 사람이지? 돌려보내야지. 아니요,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하지만 제 여권은 북한에 압수당한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트럭에 실려 다시 북한으로 넘겨졌습니다. 회령의 집결소,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조사와 구타, 하루에 강냉이 죽 한 그릇,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절망. 3개월간의 노동 단련대 생활 후 저는 다시 귀국자 거주지로 돌아왔습니다. 준이치 동무 또 그런 짓 하지 마시오. 다음엔 정치범수용소로 가는 거요. 최 동무가 말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08년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브로커, 다른 루트였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모은 돈, 일본 가족이 보내준 물건들을 팔아 만든 돈으로 다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브로커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압록강 근처까지 데려간다더니 중간에 제 돈을 빼앗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2년 32살이 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니치 동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여기서 그냥 살다 가는 게 어떠소? 최 동무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목표를 바꿨습니다. 한국, 남쪽의 대한민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가면 정착금도 주고 집도 준다더라. 그리고 거기서 일본 가족들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소? 새로운 브로커를 찾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실제로 사람들을 탈출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2013년 6월, 저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중국을 거쳐 라오스로 갑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브로커의 말에 저는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건넸습니다. 두만강을 다시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국 땅에서 3일을 숨어 지내고 트럭 화물칸에 숨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의 여정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기차, 버스, 트럭, 때로는 걸어서.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비엔티안입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한국 대사관입니다. 브로커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3년 만에 드디어 자유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대사관 직원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그제야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지금 저는 영등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 교육을 마치고 정착금으로 이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한국어는 집에서 배운 덕분에 할 줄 알았지만 마만의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억양도, 단어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 탈북자세요? 힘드셨겠어요.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봅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이 아니라 이해를 원합니다. 작년에 저는 오사카에 있는 어머니와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23년 만이었습니다. 주니치야. 우리 아들.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곧 일본으로 갈게요. 하지만 북한에서의 13년은 제 여권에 큰 구멍을 냈습니다. 일본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1교포였던 제가,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온 제가, 이제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영등포의 불빛이 보입니다. 자유롭게 켜지는 불빛,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자유롭게 흐르는 한강. 저는 오늘도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어머니를 만날 것이고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쓸 것입니다. 지상낙원이라던 그곳에서의 13년, 3번의 탈출 시도, 그리고 마침내 찾은 자유.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태어난 제2교포였고 사랑에 속아 북한으로 간 청년이었으며 13년을 버티며 살아남은 생존자였고 마침내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온 탈북민입니다. 밤마다 저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두만강의 차가운 물, 집결소의 추위, 브로커들의 거짓말. 하지만 아침이 오면 창문을 열고 자유로운 공기를 마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